예.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자력 부분을 할 텐데요. 좀 어렵지만은, 좀 내용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전에도 몇 번 반복을 했었으니까. 왜냐면 이제 총론하고 기타 부분까지 오늘 좀 끝내려면 좀 바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되면 100문제가 뭔지 정도만 이제 오후에 어차피 해드리니까 한 번 정도만 소개해드리는 식으로 짧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력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력 발전은 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랬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장점이 뭐고, 연료전 낭비가 뭔지.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그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의 붕괴, 반감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읽어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반감기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붕괴 같으면은 방사선 붕괴 같은 경우는 원자핵이 원자 안에서 이제 중성자하고 원자하고 전자로 이제 붕괴되는 그 과정들이 붕괴가 됐다가 다시 뭉쳐졌다 하는 거거든요.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요. 원래 이제 그 4가 원소에다가 3가나 5가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4가는 네모 4개니까 딱 완전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불완전한 3가나 5가를 집어넣게 되면 원소를 하나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으면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거죠.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가 이제 고속중성자에서 저속중성자 해가지고 나중에 열중성자로 바꿔지죠. 저속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원자 핵들이 원자가 이제 무너지면서 어떤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나중에 뭐냐? 플루토늄이 또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뭐 저농축 우라늄이냐 천원 우라늄을 가지고 원자로 해서 반응을 하고 나면은 플루토늄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발생되는데 그게 뭐냐? 핵 연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중수나 경수를 이용해서 냉각을 하고 감속을 하고 하는데 그런 그 원자로를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하고 나면은 플루토늄을 재처리를 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보시면은 재처리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뭐 재련하고 뭐 성형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들도 여러분들 기존에 들으셨던 그런 내용하고 연관을 해서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빨라지게 됩니다. 핵분열, 연쇄반응의 조건, 중성자 배율을 정의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열중성자의 4인자 공석 하면 NEPF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키워드로 그냥 외워버립니다. 열중성자의 4인자 공식을 설명하시오.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런 것들도 보시면 되고요. 원자로의 구성. 그때 한번 그림 그렸죠. 원자로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있다. 여기 뭐 제호봉이 있고 차폐제가 있고 반사제가 있고 뭐 냉각제가 있고 이런 것들. 핵감, 냉반, 차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핵연료가 있고 뭐 감속제가 있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 원자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 감속제의 구비 요건.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제 감속제나 그 냉각제로 쓰이는 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이제 원자로를 나눌 때 원자로의 형태에 따라서 이 냉각제의 감속제의 그 형태에 따라서 나눠지는 게 뭐가 있었죠? 경수로가 있었고 중수로가 있었습니다. 경수는 가벼운 물을 쓴다는 얘기고요. 중수는 무거운 물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수 같은 것들은 이제 무거운 물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경수에 비해서는 뭐 좀 더 틀려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그 그린피스 사람들이 해상에서 데모 같은 거 할 때 보면 중수 같은 거 수입하는 그런 수입선 앞에서 배 띄워가지고 중수 수입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핵 연료 같은 걸 들여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감속제의 구비 요건은 감속을 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앞에 나왔던 경수나 중수에 대한 역할을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나온 것처럼 경수가 있고 중수가 있는데 경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압 경수를 해가지고 PWR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등수에 해가지고 BWR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수는 가압 중수를 해가지고 PHWR이 있습니다. W가 바로 헤비워터 해가지고 중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W는 워터가 되니까 경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압경수로는 노내에서 이제 가압을 합니다. 압력을 가압하다 보니까 얘는 두 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괜찮은데 비등수 같은 경우는 직접 보일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을 가해가지고
가하기 때문에 직접 가열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것들은 효율은 높은데 어떤 오염의 원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가학병술은 오염이 안 됩니다. 왜? 따로따로 도니까. 열교환기가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가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압경수로 타입이 좀 많이 있죠. 미국에서 나왔다. 그거의 장단점, 차이점. PWR이 뭐고, 그 다음 BWR이 뭐고, PHWR이 뭔지. 처음에 이런 것들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지만 됩니다. 고속증식론은 뭐냐? 증식을 시킨다는 얘기죠. 뭔가. 그 증식이 뭐냐? 아까처럼 핵분열을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플루토늄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원자로의 발전의 이점과 연료 전환비. 이런 것들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플루토늄 생성에 관해서 설명하셔. 아까 천연 우라늄이나 아니면은 저농축 우라늄에서 그 핵분열이 일어나고 남으면은 새로운 물질이 발생되는데 그 PU, 플루토늄이 생성이 됩니다. 그 플루토늄이 생성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고 그 핵 연료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환이 돼가지고 주기가 생기는지, 핵 연료 주기에 대한 뭐 선행, 후행,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재처리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걸 저장을 하겠죠. 일부는 계속 돌릴 거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 보이드 효과. 저희는 이제 도플러 효과, 보이드 효과, 이게 핵 연료의 안정성 해가지고 그때 나왔었죠. 저는 어떻게 했냐, 핵온, 냉온으로 해봤습니다. 핵온, 냉온. 핵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열 중성자에 대한 그 효율이, 그게 떨어지고, 냉각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열 중성자에 대한 부분이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얘도 뭔가를 올려주지만 결국은 떨어뜨려주게 되는 거고, 얘도 뭔가를 올려주지만 결국은 떨어뜨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 효과하고 보이드 효과에 대해서 핵 연료는 그냥 스스로 안정하게 된다. 이게 나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것처럼. 이거는 핵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열 중성자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는 거고, 이건 냉각제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거에 대한 반응도 개수, 반응도 부분에 대한 설명들. 원자로의 긴급 정지 장치. 그 제어봉 같은 게 있는데 뚝 떨어져가지고 차폐를 시키는 거죠, 중간에. 옛날에 한번 문제됐던 것도 그 위 상부에 달려져 있던 그 차단 장치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정지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이런 것들. 안전대책이 뭐냐? 긴단오비 대주, 긴급 정지장치, 예? 다중보호벽, 예? 노신 냉각로, 그 다음에 뭐 비상용 냉각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비상용 냉각장치 같은 건 나중에 물을 뿜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안에서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그 위에 이제 그 안에 노내를 급격하게 냉각시키시는 어떤 그런 소화수 같은 게 위에 있다가 이제 떨어뜨려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뭐 비상대책, 뭐 주변대책, 뭐 이렇게 까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보시게 됩니다. 연료 수급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논하셔. 왜냐하면 석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경제적이 되겠죠. 환경장애 같은 그런 부분도 없어집니다. 왜? 속수나 녹수 같은 게 발생을 안 하니까. 공기를 이용해서 태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석탄에서 생기는 속수 같은 부분이 없죠. 그런 내용들이 나와지면 되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죠. 아까처럼 핵반응을 일어나다 보니까 뭐 체르노빌 사태라든가 아니면 일본에서 어떤 그런 사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안전 대책들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1g에서 석탄 3톤에 대한 열 에너지가 얻어진다 이거죠. 1g. 1g이 아주 작죠. 석탄 3톤은 아주 크죠. 예? 자, 대기오염 문제가 없다. 속수, 녹수가 없으니까요. 건설 기간이 장기간이다. 10년 정도 된다고 그랬죠. 설계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시설하는 데는 한 6, 7년 정도가 걸립니다. 공기는. 근데 설계 단계가 보통 있기 때문에 10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화력발전에서는 사용이 끝난 연료는 회로되지만 원자력에서는 핵반을 통해서 새로운 연료가 뭐죠? 플루토늄이 계속 생산된다. 그럼 플루토늄 이용해서 또 다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원자력 발전은 건설비가 비싸지만 연료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발전 원가 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성, 홍보. 오줌 방호벽인데 이 방호벽이 어떻게 되어 있죠? 처음에 펠릿을 이제 쇠로 묶어놨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나오고 다시 펠릿 나오고 철근 나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나오고 마지막에 원자로 벽 건물이 콘크리트입니다. 그 안에 원자로가 쇠로 이제 차폐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또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또 쇠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납도 들어가 있죠. 왜냐면은 방사능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에 납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원자로 내 방사능 누출을 막기 위해서 5중 방호벽이 격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 방호벽은 철근 콘크리트하고 그 다음에 쇠로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뭐라고? 원자력 건물은 120cm. 맨 바깥에 120cm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제 뭐 경비행기가 와서 부딪혀도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큰 비행기가 와서 부딪혀도 일부만 건물은 무너질지라도 그 안에는 또 철근이 다 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이상은 외부의 충격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게끔 되어 있다. 그리고 IAEA, 미국 원자력 부분에서 매년 검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방사능의 피해가 없다. 이런 것들은 뭐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뭐 방진목 같은 걸 다 입고 들어가니까요. 피폭량 같은 걸 다 계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안전하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원자핵의 붕괴는 어떻게 되냐? 불안정한 알파, 베타,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안전한 원자핵으로 변환하여 원자핵의 붕괴라고 한다. 아까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도 안전한 4가에서 3가나 5가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붕괴가 되듯이 얘도 보시면 원자핵도 그 기존에 뭐가 있으면 다른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에 의해서 서로 그 원자를 주고받으면서 핵반응을 일으키면서 안전한 물질로 바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서 그때 나오는 부분이 뭐냐? 알파, 베타, 감마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빛이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가시광선이 나오죠? 가시광선에서 나오는데 그 빛이 나오는 대역대가 틀려지는 게 적외선하고 자외선이 생기는 겁니다. 온도에 따라서 적외선도 생기는 거고 자외선도 생기는 겁니다. 반감기는 이제 보시면 딱 읽어보면 방사성 원자의 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식으로는 저도 어렵습니다. 이게 뭘 의미한지 모르겠지만은 반감기에 대한 내용은 알겠죠. 그냥 방사성 원자의 수가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다. 원자핵의 붕괴는 아까처럼 원자핵이 방사성으로 붕괴되면서 어떤 이런 알파나 베타나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안정되게 가는 게 원자핵의 붕괴다. 이런 부분이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10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또 나올 때 여러분들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연쇄 반응, 조건, 중성자 배율을. 핵분열이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자핵에 외력을 가함으로써 무거운 원자핵이 분열할 2개 또는 3개의 질량수가 가벼운 원자핵으로 분열하는 현상을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원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떨어져 나가는 게 이제 핵분열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방출되는 이제 결합 에너지가 통상의 원자로다 이거죠. 왜냐면 붙어 있는 건 힘이 있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그 어떤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 에너지들이 이제 막 부딪히면서, 발생이 되겠죠. 근데 그 부딪힌 힘이 너무 세니까 그 고속 중성자 같은 걸 조금씩 줄여드는 거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속을 이제 저속으로 만들고 그걸 열 중성자로 바꿔가면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보일러를 떼우는 거죠. 그 과정들이 나왔었고요. 연쇄 반응은 원자핵의 중성자를 충돌시켜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그때 그 중성자가 다른 원자핵에 충돌해서 계속 핵분열이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연쇄 반응이다 이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하나가 이쪽에 부딪히면 걔가 또 저쪽 가서 또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줄여주는 게 바로 냉각제, 감속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차폐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차폐제나 반사제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지는 거고요. 냉각제나 감속제는 물의 온도를 냉각한다든가 감속제는 이런 연쇄 방안을 감속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고속중성자, 저속중성자, 열중성자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죠.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조건은 뭔가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핵분열에 의해 방출되는 중성자의 수가 1보다 많을 것. 1보다 많아야지 된다는 얘기고요. 이 중성자가 다시 핵분열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 그래서 인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인계 에너지가 같다 그러면은 뭐 인계됐다 그러고 인계 에너지가 1보다 크면 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인계 에너지가 1보다 작으면 얘가 에너지가 작으니까 뭔가 영향이 안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자의 배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원자력의 배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핵분열의 성립 조건
에너지가 1보다 컸을 때는 이게 뭐냐? 어떤 세대에 존재하고 있는 중성자의 수고 다음 세대에 있게 될 중성자의 수 이게 1보다 크다는 건 계속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계속 증가가 되니까 그거는 계속 증가되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세대에 줄어든다는 얘기는 얘가 감쇄를 하기 때문에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같다라는 건 임계, 딱 공진이 됐다는 얘기죠.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딱 에너지 불변처럼 그걸 이제 그냥 여기 1보다 크다, 임계 상태,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상태다. 그럼 그때는 원자력 출력이 일정하게 되죠. 뭐 발생시킨 거하고 남아있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임계를 초과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 에너지를 더 넣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의 발생수가 없어지는 수보다 더 크니까 다음 세대에 발생하는 중성자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계속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핵분열이 자꾸 늘어나니까 출력이 더 커지겠죠. 근데 이제 핵분열을 이제 줄여주게 하는 것들이 이제 임계가 미만됐을 때, 그때는 아까처럼 뭐 감속제라든가 냉각제 등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핵분열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그때는 점차 출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중성자의 살인자 공식 NEPF를 외워주시고요. NEPF 먼저 NEPF 키워드는 그겁니다. 먼저 볼까요? NEPF가 중, 핵, 공, 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중, 핵, 공, 열을. 중이 뭘까요? 중성자 재생률, 핵 분열을 일으키고 공, 공명 흡수 이탈 확률, 중, 핵, 공, 열에서 열 중성자 이용률. 나중에 이제 열 중성자를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중핵 공열을 외워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NEPF하고 이게 10점짜리로 나올 때 중핵 공열, 중성자 재생률을 요 앞에서 배우셨죠. 바로 요 중성자가 얼마만큼 재생이 되느냐. 왜냐면 중성자가 많이 생성이 돼야지 뭔가 지금 출력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핵 분열이 자꾸 늘어나야 되겠죠. 예? 공명 흡수 이탈 확률. 어디에 흡수되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탈을 해줘야지만 자꾸 커지니까. 중핵 공열, 열중성자에 대한 이용률이 커져야지만 핵분열이 늘어나니까. 그거를 처음에는 이게 공명 흡수 이탈 확률이 뭐지? 내용이 좀 헷갈립니다.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NEPF 중핵 공열, NEPF 중핵 공열, 중성자 재생률, 핵분열 개수, 그 다음에 공명 흡수 이탈 확률, 중핵 공열, 열 중성자 이용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중성자 재생률, 핵분열로 인해 새로 발생한 중성자의 개수. 분명히 조금 전에 임계가 초과가 돼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핵분열 개수. 핵분열로 발생한 중성자는 고에너지에서 다음 핵분열을 일으키게 부적당하므로 감속제를 사용하여 고속 중성자의 속도 에너지를 떨어뜨려서 열 중성자로 바꾼다. 그래서 속도를 줄여주는 단계가 고속, 중속, 저속을 해가지고 열 중성자로 바꿔지는 거죠. 그게 나왔었죠? 뭐 25MV에서 뭐 1MV로 갔다가 나중에 0.025 메가 일렉트릭 볼테이지까지 떨어지는 부분. 그 그림이 나와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여기다 그려주셔도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이 N개가, N2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성자의 개수가. 핵분열 개수에 의해서 가지고. 그 개수만큼 증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성자가 감속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핵연료와 충돌해서 핵분열을 일으킬 기회를 갖게 되어 N개의 중성자가 N2개로 증가한다. 이 중성자가 재생하는 재생률이 N개만큼 이제 재생이 됐습니다. 아까 1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N개만큼 재생이 됐는데 거기에 핵분열 개수에 의해 가지고 N2배만큼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NEP가 나왔으니까 중핵 공이 뭐라고요? 공명 흡수 이탁 확률. 한 개의 고속 중성자가 감속제나 핵연료의 원자에게 흡수되지 않고 열 중성자로 바뀌는 확률. 공명 흡수. 좀 어렵지만은 흡수되지 않고 이탈 확률. 다른 데로 나간다. 예? 그 확률만큼 그게 뭐라고? P. 그래서 결론은 뭐냐? NEP만큼 열 중성자가 된다. 자꾸 증폭이 되는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NEPF에서 열, 핵, 공, 열핵, 공열만 아시면 되죠. 중핵, 공열. 중핵, 공열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외우시기 좋은 거는 그냥 키워드로 중핵, 공열. 근데 결국은 뭐냐? 중성자에서 열 중성자로 넘어가는 그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중핵, 공열에서
이제 네 번째 NEPF니까 F가 나오면서 열 중성자 이용률이 나옵니다. NEP 여기까지 나온 NEP계의 열 중성자가 감속제, 냉각제, 기타 구성재료에 흡수되지 않고 해결류에 충돌하게 될 확률이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 핵분열에 유효하게 사용되는 NEPF계의 열 중성자가 된다. 그래서 열 중성자료의 4인자고 4인자에 대한 공식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4인자의 공식이 NEPF를 얘기하는 겁니다. NEPF의 중핵공열.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EPF를 열 중성자의 4인자라고 하고 열 중성자료의 4인자 공식은 K는 중성자 K 아까 나왔었죠? NEPF다. NEPF 중핵공열. 이걸 계속 반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차수제 외워주시지. 열 중성자의 구성, 각각의 역할, 구비 조건, 핵감, 냉만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제차반, 핵냄감 이렇게 하셨는데 핵감, 냉만 뭐 이렇게 했었죠. 핵감, 냉만, 차반 뭐 이렇게 그때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어봉, 원자로 내 중성자를 적당히 흡수하여 핵연료에 충돌하는 비율을 제어한다. 차폐제나 반사제는 뭐라고요? 외부로 누출되는 건 방지한다는 얘기죠. 반사제는 반사를 하게끔 이렇게 뭐 넣어놓는 거죠. 차폐제는 이제 콘크리트나 이런 물 같은 게 됩니다. 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니까. 콘크리트가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납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은 전부 다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냉각제, 감속제, 뭐 차폐제 다 물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의 종류가 뭐다? 경수냐, 중수냐. 거기에 이제 뭐 붕소라든가 카드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원료들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되고요. 핵연료, 천연우라늄이냐, 전홍축 우라늄이냐, 이거 우라늄이니까. 핵연료는 우라늄일 수밖에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 냉각제는 열을 외부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그 열과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체로 그냥 냉각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비등수형이냐, 가압수형이냐, 그 부분이 나눠졌었죠. 감속제, 핵분열로 발생한 고속 중성자의 에너지 속도를 떨어뜨려서 다음 핵분열을 일으키기 적당한 열 중성자로 만든다. 이게 고속, 저속, 그 다음에 열 중성자로 바꿔지는데 그런 감속제들을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어봉은 원자료 내의 중성자를 적당히 흡수해서 열 중성자가 핵연료에 충돌하는 비율을 제어한다. 그래서 제어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줬다 빼줬다 하죠. 중간에 핵연료 사이에서 그 제어봉이 밑으로 딱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간격이 이제 차폐가 되니까 그 핵연료가 이렇게 핵연료 사이에 어떤 열 중성자가 핵연료 쪽으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제어봉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위에서 어떻게 되냐. 긴급 스크램 장치 같은 경우는 그냥 위에 있던 걸 떨어뜨리게 되면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지면 그냥 빨리 떨어지니까 빨리 차폐가 되겠죠. 이게 어디에 또 응용이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수차할 때 이제 발전소 옆에 보시면 뭐라 그러죠? 전하차로 수차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러니까 조수간만에 찰려가지고 바닷물을 이제 거꾸로 올려가지고 이제 발전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차를 할 때도 그거가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그냥 딱 놔버립니다. 그럼 바닷물이 들어오는 거를 그냥 뚝 떨어뜨려가지고 막아주고요. 올릴 때는 기호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려주고 놀 때는 그냥 탁 털어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이랑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어봉 같은 것도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대전에 제가 무슨 세미나 할 때 가보니까 이렇게 원자로에 대한 부분들의 종류들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자봉에 대한 것들을. 근데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야구방망이 보다 좀 작은 야구방망이 목 부분 같은 그런 비율로 해가지고 이제 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다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구비 조건은 중성자 흡수 단면적이 클 것. 아까처럼 중성자를 많이 흡수를 해줘야지만 아까처럼 제어를 해주니까. 냉각제에 대해서 내부식성이 있을 것. 아까 냉각제에 대해서 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식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열과 방사능에 대해 안정적일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종류는 카드뮴, 붕소, 하프륨 같은 걸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폐제는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끔 차폐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좀 튼튼해야 되니까 콘크리트나 납이나 물 등입니다. 원자로 내 방사선이 외부로 누출되는 거 방지한다. 반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사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핵연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우라늄이 있다고 그랬죠? 우라늄인데 천연 우라늄이냐 전홍축 우라늄이냐 이거죠. 근데 핵연료를 이제 플루토늄으로 쓸 수도 있죠. 아까 우라늄에서 다시 재생이 된 게 플루토늄입니다. 천연 우라늄이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여 핵분열을 일으킨다. 그럼 천연 우라늄은 여기 235번입니다. 238번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전홍축 우라늄은 요 235 부분을 238%로 한 겁니다, 지금. 요거 238 같은 경우는 우라늄의 함유율이 이만큼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좋겠죠. 근데 대부분이 다 이런 것들을 쓴다 이거죠. 238은 핵분열 연료 물질로 그 자체가 핵연료는 아니지만 여기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면 이제 플루토늄이 되는 겁니다. 왜? 235, 238인데 얘는 239죠. 하나를 더 흡수를 한 거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짝수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홀수죠. 얘도 홀수죠. 얘는 짝수죠. 짝수에 뭔가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물질이 생긴다. 여기서 흡수를 하게 되면 이제 플루토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기면서 얘가 238이 생기고 238에 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플루토늄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5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축을 하려면 그거를 이제 농축을 시키는 겁니다. 235를. 0.7%밖에 안 되는 이 부분을 2에서 3% 정도로 농축을 시키는 겁니다. 유사모의 비율을 높이면 중성자 발생 개수가 크게 돼 노의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전홍축 우라늄을 쓰는 부분입니다. 천연 우라늄보다는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원자로의 크기를.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냉각제는 아까처럼 물이죠. 거의 냉각제를 물로 쓰는데 그게 경수냐 중수냐 그 차이고요. 중성자 흡수가 적을 것. 이때는 또 냉각제에서는 중성자 흡수는 적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까 제어봉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열을 전도를 많이 해줘야 되겠죠. 냉각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리고 피폭제하고 감속제 사이에서 화학 반응이 적어야 되니까 얘는 거의 경수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수는 더 비싸니까 일반적으로 경수를 많이 쓴다는 얘기죠. 경수, 중수, 액체금속, CO2, 헬륨 이런 식으로 냉각을 시키는 게 뭐였죠? 헬륨 같은 거, 이산화탄소 냉각시키죠. 액체금속도 냉각을 시키죠. 이렇게 보시면 쓰시는 데는 어렵지 않겠죠. 거의 경수, 중수, 헬륨 정도만 써주시면 됩니다. 감속제, 감속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수도 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감속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이제 나옵니다. 핵분열로 발생한 고속 중성자를 적당한 열 중성자로 해주다 보니까 중성자 흡수가 적을 것, 에너지를 빨리 감속시켜줄 것, 내부식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것들이 뭐냐? 경수, 중수, 흑연, 산화, 베리움 정도가 있다 이거죠. 경수하고 중수 부분이 안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냥. 잘 모를 때는 경수, 중수 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처음에 잡을 때 가압, 경수, 비등수형, 경수. 그 다음에 가압, 중수. 이렇게 나눠진다. 그게 이제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뒤에. 여기서. 뭐로 나눠져 있다? 처음에 가압, 경수하고 비등수형 경수로가 있는데 둘 다 경수다. 왜? 워터 리액터니까. 근데 가압 중수로는 헤비 워터 리액터니까 얘만 중수다 이거죠. 그래서 PWR하고 BWR 두 개는 같은 경수다. 근데 가압을 했다. 그건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열교환기가 있으니까 열을 두 개로 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안정적이구나. 비등수형은 하나로 움직이니까 좀 더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일단 접근하시면 되고요. 헤비워터 같은 경우는 중수를 쓰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비싸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자, 발전용 원자로에는 경수로가 있고 중수로가 있고 가스 냉각로가 있는데 경수로에는 가압 경수로하고 비등수형 경수로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압 경수로, 비등수형, 가압 중수로 이제 생각나셨죠? 컨셉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압 경수로는 전홍축 우라늄. 일반 우라늄이 몇 프로? 0.7% 정도. 전홍축으로 해서 아까 2에서 3%로 돼 있었는데 얘는 3에서 5% 정도로 돼 있는 거를 핵연료로 사용하고 감속제하고 냉각제를 경수를 사용한다. 노내에서 물이 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뭐를? 압력용기 내에 넣어서 압력을 160km로 유지한다. 이제 압력들이 이제 좀 틀려지는 겁니다, 이제.
화력발전소에서 압력들 생각나시나요? 얘는 160이고 화력발전소의 압력은 뭐 200 몇이 됐죠? 예? 225 정도. 인계 온도, 인계 압력 생각나시나요? 그런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해 놓으시라고요. 같이 비교해 놓은 내용들이 나와있으니까.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제 50짜리도 있습니다. 압력이. 얘는 가압을 했으니까 압력이 좀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0까지 간 겁니다, 지금. 얘는 간접 사이클이다. 아까 얘기했죠. 방사능을 띤 증기가 터빈에 공급되지 않아서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가압수를 사용함으로 출력 밀도가 높다. 장점이. 아까 두 개의 열 사이클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단점은 간접 사이클이니까 1차하고 2차 계통은 분리되기 때문에 계통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배관의 두께도 두꺼워지겠죠.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비싸지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로가 있는데 냉각제가 있고 가압기가 있죠. 여기 증기 발생기에 이렇게 원자로에서 이렇게 도는 물이 어떻게 터빈 쪽으로 공급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어가 복잡하다는 얘기죠. 크기도 커지겠죠. 배관도 더 두꺼워져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돈이 더 비싸지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보수 점검도 평이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도 BWR이나 PHWR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몇 개씩은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인터넷에서 뒤져보시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비등수형, 전원축 우라늄 똑같이 쓰는 아까 또 전원축이 있는데 걔는 3에서 5%인데 얘는 2에서 3%입니다. 예? 노심에서 비등을 일으킨 증기가 직접 터빈에 공급됩니다. 이렇게. 감속제하고 냉각제로 경수를 사용한다. 중수가 아닙니다. 원자로에서 발생된 증기가 직접 터빈에 공급되므로 증기 발생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배관의 두께가 얇아도 된다. 손해 소비 정력이 절감한다. 좀 간단해지겠죠? 단점은 방사능을 띤 증기가 직접 터빈에 공급되기 때문에 보수 점검이 어렵다. 노심의 출력 밀도가 낮으므로 같은 출력의 가압 경수를 비해서 압력과 이런 부분이 커진다. 왜? 아까는 3에서 5%를 썼습니다. 얘는 2에서 3%를 쓰죠. 그러니까 이런 출력 밀도도 낮겠죠. 원자로의 상단에 기수분리기하고 증기건조기가 있다. 원자로의 높이가 높아진다. 왜냐면 아까는 튼튼하게 위주로 만들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아까 기수분리기. 이게 드럼용 보일러하고 관리 보일러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드럼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위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가압 중수로 좋은데 이제 천연 우라늄을 사용을 합니다. 중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싸지죠. 중수는 중성자 흡수가 상당히 작아 핵연료 전환비가 크다 이거죠. 그래서 뭐 플루토늄 생산량이 많아진다. 중수를 냉각제로 사용하므로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원자료가 소용이 된다. 이거는 아까처럼 전홍축 우라늄이 아니라 천연 우라늄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연 우라늄은 0.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료의 다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수를 위해서 노심이 커진다. 고가인 중수가 다량 필요하다. 여기서 경수로하고 증기터빈에 대한 압력들을 보시면 일반 경수로용 터빈은 50에서 70인데 예? 근데 아까 가압 경수로는 얼마라고요? 160. 그리고 증기터빈은 한 250 정도 됐었죠. 그 다음 온도는 얘는 아까 뭐였죠? 350, 540, 뭐 600도 예? 요거 같은 거 뭐라고 그랬죠? 한 600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보통. 근데 보일러 안에 온도는 몇 도요? 800도에서 1000도 정도 된다고 그랬죠? 가스터빈 1100도, 가스터빈 1500도, 17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MHD 발전 27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죠? 얘네들은 증기 온도들은 260, 370, 540 정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어차피 물이 끓으려면은 100도씨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다? 임계 온도가 넘어가야 되니까 250도 이상은 다 넘어가야 되겠죠? 연료율은 33, 35, 38, 4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스터빈 연료율 50%가 넘어가죠? 속도 조정률 같은 경우 이거는 한번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속도 조정률이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 이제 개통공학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횡축형이 된다 이런 것들. 종축형은 뭐다? 수차 발전기다. 밑을 바라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횡축형이 있느냐? 작기 때문에 옆으로 올 때는 횡축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속 증식로, 뭔가 증식을 시킨 겁니다. 왜 증식을 시키느냐? 아까처럼 이제 플루토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자, 보시면은 천연 유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U238. 천연 유라늄은 U238입니다. 그거를 고속중성자로 연쇄 반응을 일으켜 PU239로 만드는 원자로가 바로 고속중식유라는 얘기죠. 천연 우라늄이 238이고 저농축 우라늄이 235입니다. 왜냐면 238을 바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저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가압 경수나 비등수용에서 썼었는데 중수로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연 우라늄을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왜? 99.3%가 이 238이니까 예? 그거를 그냥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플루토늄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다시 얘는 핵분열 물질입니다. 핵분열 물질. 핵분열이 가능한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거죠. 바로 플루토늄이. 자, 중성자가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여러 개의 중성자가 나왔죠. 요때 NEPF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핵, 공, 열. 생각나시나요? 계속 반복하는 게 이게 안 헤어집니다. 중핵, 공, 열. 중이 뭐였죠? 중성자 재생률. 핵, 핵분열 개수. 공, 공명, 흡수, 이탈, 확률. 중핵, 공, 열. 열 중성자 이용률. 10점짜리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왜? 원자로 부분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핵분열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 뭐냐? 플루토늄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전환비. 아까처럼 뭐였죠? 중성자 재생률하고 똑같습니다. 소비된 연료의 양하고 새로 생성된 연료의 양. 당연히 커지면은 이게 증식로겠죠? 적어지면 전환로가 되겠죠? 고속증식로는 1.2에서 1.3 정도가 되고 중수로나 경수로 같은 건 조금씩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경수로 같은 건 많이 줄어들죠? 중수로 같은 거는 뭐죠? 흡수율이 적기 때문에 예? 그만큼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증식로 같은 건 아까 중성자 재생률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많이 발생시켜줄 수가 있다. 예? 천연 유라늄의 99.3%를 차지하는 U238. 나머지 0.7%가 아까 여기였죠? 우라늄이 있는데 그 중에서 0.7%는 U235였고 99.3%가 U238이었다 이거죠. 그 U238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중수로였고 그 U235만 이용할 수 있는 게 경수로였다 이거죠. 고속중식로를 상업화 운전하면 핵연료 자원은 현재 60배가 된다. 238. 이게 천연 유라늄의 238을 플루토늄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고속중성자를 계속 충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FBR은 감속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왜? 계속 부딪혀서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감속제가 필요 없는 거죠. 증식로에 대한 내용들. 냉각제에 있는 나트륨은 열 전달율이 우수하고 열 용량이 크고 중성자 흡수도 작다. 중성자 흡수가 작아야지만 계속 발생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플루토늄 생성에 대해서 핵연료 주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오긴 했었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중간중간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연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핵분열 물질하고 핵분열 연료 물질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운데 보시면 핵분열 물질 뭐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238, 233, 235, 239 어떻게 됐죠? 다 홀수죠. 핵분열을 하는 겁니다. 핵분열 연료 물질 짝수가 있다는 얘기죠. 짝수에다가 뭔가 부딪혀가지고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예? 아까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4가가 있으면 3가나 5가가 있다 하듯이 얘도 질량수가 짝수인 거는 핵분열 연료 물질이고 질량수가 홀수인 거는 핵분열 물질이고요. 자, 질량수 홀수의 물질 233, 235, 239 중성자를 흡수하여 핵분열 반응을 일으킨다. 자연에 존재한 유일한 핵분열 물질은 235다 이거죠. 천연 우라늄 내에 235가 있는데 그게 몇 프로? 0.7%만 있다. 이거죠. 238은 짝수니까 이걸 뭔가 작업하기는 힘드니까 대부분 이 홀수계를 이용해가지고 아까 중성자를 재생을 시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핵분열 연료 물질은 질량수가 짝수인 물질 238, 240이 있다는 얘기죠. 거기서 중성자를 흡수를 하게 되면 이게 숫자가 바뀌게 되죠. 흡수를 하니까. 하나의 원자의 전자를 더하거나 그러면 숫자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8의 고속 중성자를 흡수해서
핵분열 물질 2, 3, 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거는 중수에서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경수에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홍축 우라늄은 2에서 3%, 또 이게 여러 번 운전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빠져나가니까 얘가 1%가 되겠죠. 왜? 핵분열 물질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쓰고 남은 것들은 그 안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재처리를 해가지고 계속 쓰는 겁니다. 쓰다가 어느 정도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1%가 되고 나중에 거기서 플루토늄이 이만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고속 중식로를 이용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플루토늄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고속 중식로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 나올 수 있는 핵분열 연료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중성자를 넣어가지고 더 많은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요게 천연우라늄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천연우라늄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238은 중수로에서만 쓸 수가 있었죠. 거의 경수로에서는 요거에 대한 3% 정도만 쓰는 거였죠. 99.3이다 보니까 요거를 그냥 농축을 하게 되면은 2에서 3% 정도를 쓴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가게 되면은 2, 3, 5가 한 나중에 보시면 1% 정도가 나오고요. 요게 한 3% 정도가 나오고 이런 파편이 나오고 그래서 플루토늄이 한 1% 정도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 번 핵분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플루토늄을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요거의 농도를 보면은 요런 다른 거의 농도를 보면은 플루토늄을 얼마나 추출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IAEA에서 검사를 할 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핵연료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한다라는 게 그 부분 아까처럼 뭐 반감기라든가 뭐 핵분열 개수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플루토늄이 얼마나 생성됐는지를 그런 걸 유출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걔네들 뭐 북한에 보시면 그 라인에 뭐 고속 중식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라인을 막 봤던 것 부분이 그 플루토늄을 얼마나 만들어내게끔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를 보는 거죠.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는 한 2% 정도의 핵분열 물질이 남아 있으므로 그거를 회수해서 다시 연료로 가공해서 재이용하는 게 핵연료 주기다. 그 선행, 후행 뭐 이렇게 핵연료 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핵연료 주기는 먼저 체감, 핵분열 물질을 체감하는데 천연 우라늄 중에서 0.7% 정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판단 얘기입니다. 판단 얘기. 파고 남으면 어떻게 되죠? 돌 안에. 금도 어떻게 되죠? 돌을 파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되죠? 녹여가면서, 걸러가지고 녹여가면서 그 안에 금만 끄집어내죠. 이제 녹여가는 과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팠으니까. 채광을 했으니까 이제 재련을 한다는 얘기죠, 재련. 다른 금속적인 저품이기 때문에 채굴 현장이나 광산에서 원선을 화학 처리해가지고 고품위 화학, 옐로우 케이크. 이런 것도 옐로우 케이크라는 얘기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요. 그 철강에서도 옐로우 케이크라고 씁니다. 똑같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재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물질로 지금 만들어 놓고 저품위에서 그럼 거기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다시. 우라늄 정강의 옐로우 케이크의 품위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이런 것도 변환을 해준다는 얘기죠. 여기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 있으니까 이물질을 없애주는 부분을 변환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을 팠으면은 그걸 재련을 해가지고 옐로우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일부를 변환을 해서 순도가 높은 걸로 만들어준다. 순도가 높은 걸로 만들어지면은 그걸 이제 농축을 해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농축이다, 고농축이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저농축 우라늄, 고농축 우라늄.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도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흐름만 생각하시면 채광을 해서 재련을 한 다음에 변환을 한 다음에 농축을 한다. 그럼 이제 저농축 우라늄이 나온 겁니다. 저농축 우라늄이 나왔으면 그걸 쓰기 좋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이 생기겠죠. 그 이제 성형 가공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자. 원자료의 출력 밀도가 높아지고 경수를 감속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성형 가공을 한다. 원자료에 사용하기 적합한 핵연료 집합제로 만드냐. 펠릿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펠릿으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보면 원자로 봉이 있죠. 그 안에다 적당하게 집어넣어주는 성형 가공 절차를 끝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광해서 재련한 다음에 변환을 한 다음에 농축을 시켜서 성형 가공까지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자료에다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연소가 일어나겠죠. 이제 연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합제를 원자를 장전해서 연소를 시키면은
열 출력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연소하고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장을 해놓겠죠. 다 썼으니까 연료를 저장해놓고 거기서 아까처럼 뭐 2% 정도 남는다고 그러면 재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재처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연소를 하고 나면 사용 후 해결료를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 저장하는 것도 다 틀리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방사능의 어떤 그 밀도에 따라서 틀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갔다 나오죠. 그럼 방사능에 오염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옷들이, 장갑이. 그럼 그건 피폭이 적죠. 피폭이 적은 것들은 피폭이 적은 드럼통에다 담아놓고요. 피폭이 많은 거는 또 다른 데다 담아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순서별로 따로따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안 그러면은 같이 놔두면은 그게 다 전염이 되니까 방사능이.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는 매우 강한 방사능을 지누기 위해서 임시 저장실에서 재처리 시설이나 중간 저장 시설로 반출될 때까지 임시로 저장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저장하는 데가 어디다? 땅굴을 파가지고 암만 깊숙한 데다가 지진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는 데다가. 그래서 경주에서 이런 저장고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막 시위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되고요. 재처리. 그럼 거기 저장돼 있던 걸 다시 재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런 플루토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U235도 남아있으니까 그거를 다시 재처리를 한다 이거죠. 그 재처리를 하고 나면 다시 또 가공을 해줘야 되겠죠. 왜? 다시 성형 가공을 해가지고 연소하기 좋게끔 만들려면 가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처리하고 남은 걸 재가공을 또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생각만 하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키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재가공하고 나면 다시 폐기를 하겠죠. 재가공하고 남은 걸 이제 폐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10개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죠. 체감을 해서 재련을 하면은 그걸 뭐 옐로우 케이크를 변환을 해서 농축을 해서 재가공을 한 다음에 성형 재가공을 하고 연소를 시키고 보호장을 한 다음에 재처리를 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중간에 재가공하고 재처리하는 부분들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까 여기 재가공이 없었고 농축 다음에 어떻게 됐죠? 성형 가공으로 바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연소하고 재처리 또는 저장이 돼 있었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요걸 선행 해결료 주기, 여기는 후행 해결료 주기. 여기는 이제 다시 도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요. 여기 실제 이제 기본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재고요. 똑같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광석을 채광을 해서 정렬을 한 다음에 전환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지? 0.7%가 UF6로 가고 그게 2에서 4%의 우라늄으로 전홍축 우라늄으로 저장이 되면 여기서 재전환되고 다시 성형 가공한 다음에 발전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또 도는 부분이 있고요. 좀 내용들이 더 추가가는 돼 있지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도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때 보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도플러 효과, 보이드 효과. 아까 핵온, 냉온. 핵연료 온도가 올라가면 중성자가 흡수될 확률도 올라가고 그러면 열 중성자의 양은 줄어든다. 감속제의 온도가 올라가면은 감속제 밀도가 떨어지다면 중성자의 감속 효과가 떨어지고 그럼 열 중성자의 양은 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핵온, 냉온으로 했던 게 핵 온도가 올라가면 냉각제의 온도가 또 올라갑니다. 핵연료가 올라가니까 냉각제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효과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죠? 열 중성자의 양이 떨어지게 된다. 이걸 이제 그 다른 그 교재들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도플러하고 보이드 효과에서 원자로의 고유 안전성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핵온, 냉온으로 여러분들 보셔도 됩니다. 도플러하고 보이드 효과. 반응도 개수는 아까처럼 이제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온도 개수라는 얘기입니다. 감속제 온도 개수는 감속제가 1도 변할 때. 도플러 개수는 뭐라고요? 핵연료라고 그랬죠? 보이드 효과는 감속제 온도라고 그랬죠? 핵온, 냉온으로 애우라고 그랬죠? 핵온, 냉온. 그러면 도플러 개수도 핵연료의 온도입니다. 도플러가 이제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핵온, 냉온으로 애우라고 말씀드린 게 보이드 개수는 뭐냐? 노심 내의 증기량의 부피가 1% 변할 때. 이건 냉각제 온도 아닙니까? 왜냐면 노심 내의 증기라는 게 뭐죠? 다 물이니까. 그래서 제가 핵온, 냉온으로 그냥 애워두시면 감속제도 냉각제의 역할이니까 그렇게 해두시면 애우시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정도로 애워주시면 되고요. 반응제 출력 개수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반응들은 출력이 증가하느냐 출력이 감소하느냐 그 내용입니다. 결론은. 플러스 반응들은 출력이 상승하면 물속에 기포가 발생하고 중성자 흡수가 감소하면서 출력이 증가한다. 근데 여기는 중성자 흡수가 감속 능력이 감소하면서 출력이 감소한다 이거죠.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마지막에 출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를 가지고 반응도에 대한 출력 개수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라고 그냥 표시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자로의 긴급 정지장치. 긴급 정지장치를 보시면요. 원자로 발전의 안전대책. 김단호비 내주로 그때 설명드렸죠. 긴급 정지장치,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 여기 보시면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는 뭐라고요? 에머전시 코어 쿨링 시스템. 대량의 물을 주입하여 원자로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한다. 이게 아까처럼 위에 저수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불 나면은 그 물 저수조 떨어뜨려가지고 하듯이 이번에 영화 타워 보면 거기서도 불 끌 때 밑에 지하실에 있는 그 저수조 폭파해가지고 탈출하죠. 그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워를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예? 스프레이 계통도 있고, 저압, 고압, 주입 계통도 있다. 옆에서도 주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잠기려면은 여러 군데에서 같이 떨어뜨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비상용 노심 냉각장치. 원자력 고유의 안정성. 여기 나와있죠? 원자력 고유의 안정성이 나오면 도플러하고 보이드 효과인데, 보이드 효과는 아까처럼 밀도 효과로 되고, 이거는 핵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열중성자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고, 얘는 냉각제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또 떨어진다. 핵온, 냉온으로 보시면 된다 그랬죠? 어떤 원인으로 핵분열이 갑자기 증가해서 원자로의 온도가 급상승하였다면은 얘 부분에 대해서 효과로 인해가지고 핵분열 반응이 자연히 억제돼가지고 결국은 온도가 내려가더라. 결국은 온도가 둘 다 핵온도가 올라가고 핵연료의 온도가 올라가고 냉각제의 온도가 올라간 것 같지만 도플러 효과하고 보이드 효과에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온도는 떨어진다. 온도가 떨어지면 열중성자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온도가 떨어져서 원자로가 안정하게 된다. 이게 원자로 고유의 안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중도고요. 아까 5가지가 있는데 설명을 드렸었죠. 맨 마지막에 120cm 철근 콘크리트, 그 앞에 샤페 콘크리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철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1 방어벽은 핵연료가 펠릿으로 저장이 됩니다. 하나하나 따로 또. 그거를 이제 쇠로 된 그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 6mm 정도의 핵연료 피복관으로 여기에 핵연료 펠릿을 넣고 밀봉한다. 핵연료가 있으면은 바깥을 이제 쇠로 된 걸로 담는다는 얘기죠. 쇠 봉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강철로 된 원자로 압력 용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차폐 콘크리트, 그 다음에 강철, 예?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그러니까 처음엔 뭐라고요? 핵연료, 강철, 콘크리트, 강철, 철근. 이건 콘크리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쇠가 들어가면서 콘크리트 부분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다.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이런 부분들은 두께가 더 틀려지죠. 얘는 강철이다 보니까 6cm입니다. 콘크리트다 보니까 80cm. 얘도 콘크리트다 보니까 120cm가 되는 겁니다. 여긴 16.5, 6, 여긴 6mm.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것들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림도 그려주시고, 이렇게. 5개. 앞에 그림이 나왔었으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스크럼 장치, 긴급 정지 장치입니다. 이건 제어봉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아까 제어봉이라고 그랬죠? 긴급 정지제는 아까 비상용 노심 냉각 장치는 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원자로 안을 물을 다 채워주는 거죠. 원자로가 바깥에 이 부분이 바깥에 큰 부분, 원자로 부분이 어디게 되냐? 여기 부분이 되죠. 제2 방어벽 정도, 원자로 제3 방어벽까지도 원자로 압력 용기를 둘러싼다고 했죠. 원자로 압력 용기 안에 원자로 바깥의 부분까지 원자로를 다 물로 냉각을 시켜버리는 거니까 물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원자로 내에서 다수 감시를 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자동적으로 제어봉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삽입된다라는 게 밑에서 삽입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 들고 있던 걸 놔버리면 그냥 뚝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저번에도 그 원자로 쪽이 정지가 됐던 게 그 제어봉이 하나가 그냥 떨어져 버린 겁니다, 중간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올리고 하느라고 문제가 됐던 거죠. PWR의 경우 우리는 뭐예요? PWR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제어봉이 노의 상부로 들어가서 평상시에는 전자석에 의한 구동기구로 노 밖으로 빠져나가 있다가 이상이 검출되면 전자석의 전류가 끊어져서 제어봉은 뭐라고요? 자체의 무게로 자동으로 떨어져서 원자로를 정지시킨다. 잡아주고 있어야 되는데 전자석에서 그게 떨어져 버리면은 그냥 바로 전자석이 안 되면 그냥 바로 떨어져 버린다. 이 얘기죠. 비상용 전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결료를 펠릿으로 이렇게 넣어놨다는 얘기죠. 1벽.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원자로 있고 또 있고 뭐라고요? 여기 6cm. 여기 120cm 전에 여기 80cm가 또 있겠죠? 요게 80cm라는 얘기죠. 요게.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해결료가 있고 그걸 펠릿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6mm짜리 강철로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바깥에 80cm짜리 원자로를 80cm짜리 콘크리트를 해놓고 그 바깥을 또 6mm짜리 강철로 6cm죠 여기는. 그리고 그 바깥을 원자로의 부분을 120cm 철근 콘크리트로 나타났다. 이게 PWR, BWR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BWR은 위에서 올려지는 거고요. 밑에서. 예? PWR은 뭐라고요? 위에서 가지고 있다가 놓으면 어떻게 된다? 뚝 떨어진다. 예?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긴급 상태나 정전 시에도 필요한 통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디젤 발전기를 비상용 전원을 사용한다. 그래서 그 옛날에 9월 15일 이후에도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습니다. 발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선로가 양쪽에 두 군데 있었는데 한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쪽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원자로를 살려줘야 되는데 디젤 발전기가 비상용 전원으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때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원자력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석탄을 사용 안 하니까 뭐 환경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안정성 같은 경우는 아까 도플러 효과나 보이드 효과 아니면 해결료의 고유의 안전성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해줘야 되고, 다중보호벽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설명해줘야 되고, 뭐 긴단호비 내져가지고 긴급용 노심 냉각 장치라든가 아니면 비상용 장치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었죠. 이런 것들도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원자핵의 붕괴, 반감기 이런 거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시고요. 핵분열, 연쇄반응, 조건, 중성자 배율이 어떻게 되는지, 열중성자의 4인자 공식 뭐라고요? N, E, P, F, 그리고 중, 핵, 공, 열, 중 뭐라고요? 중성자, 재생률, 핵분열, 개수, 공명 흡수 이탈 확률, 그 다음에 열, 앞에 재생률 나왔으니까 밑에는 이용률 나와야 되겠죠. 열 중성자 이용률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되죠. 중핵 공열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거 10점짜리로 나왔을 때. 그럼 그거 다 써주시고 내용 써주시고, 예? 그러면은 10점짜리 중에 한 7점 정도는 주겠죠. 4개 정확하게 써주시면. 원자로의 구성,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역할, 구비조건, 종류, 예? 여기 핵감, 냉반, 제차 나왔죠. 해결료, 제어제, 차폐제, 반사제, 냉각제, 뭐 이런 거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수하고 중수로 써주신다고 그랬죠. 내용을 보시고, 어디에 흑연이 들어가고, 어디에 붕수하고 카드뮴이 들어간지, 이거 헷갈립니다, 분명히. 붕수하고 카드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흑연하고 베릴륨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경수, 중수만 쓸 수는 없으니까요. 예? BWR, PWR, PHWR, 장단점, 차이점, 설명드렸죠? 얘는 단일이죠? 얘는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얘는 중수를 쓴다고 그랬죠? 천연 우라늄에 238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고, 얘들은 235를 쓴다고 그랬죠? 고속 증식으로 FBR은 뭐라고? 증식을 시키기 위한 부분. 계속. 그래서 여기는 중성자 재생률이 나왔었죠? 인계 상태가 나왔었고요. 플루토늄 생성이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238에서 하나를 더하면 239가 되는데 그 239가 플루토늄이다. 그래서 PU
239가 플루톤입니다. 해결료 주기 10가지 생각나시나요? 처음에 어떻게 되죠? 땅을 팠죠? 체감. 그 다음에 땅을 판 걸 어떻게 되죠? 재련. 재련하고 나온 게 뭐가 만들어졌죠? 옐로우 케이크가 만들어졌죠. 그럼 거기서 이제 뭔가 바꿔줘야 되겠죠? 예?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전환을 시켜주거나 변환을 해주거나. 그러고 나면은 뭐로 만들어졌죠? 변환된 게 보시면 농축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농축을 시켜주고 나면은 어떻게 해줘야죠? 쓰기 좋게끔 성형 가공을 만들어 해주고 성형 가공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연소를 시켜주시면 되죠. 태운다는 얘기죠. 태우고 남으면 일단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재처리를 하고 재처리를 하고 나면은 또 재처리한 걸 또 쓰기 좋게끔 재가공을 또 해줘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쓰고 남으면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단계. 그걸 원으로 해가지고 밑에 체감과 그 다음에 재련해가지고 올라서 여기서 변환해서는 원으로 가는 부분.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도플러 효과, 보이드 효과, 반응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핵온, 냉온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고위의 안정성. 요런 정도가 원자력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뭐, 요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요런 정도를 정리를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총론 부분을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